달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되게 높인 거니까 되게 멋진 실험을 의도치 않게 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냈던 계획을 아폴로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1957년에 인류 역사상 첫 인공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스푸트니크호라는 건데요. 소련에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이제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경쟁을 할 때인데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우주 쪽에서는. 그런데 느닷없이 1957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을 묶어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항공우주국 나사를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을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사이언스 스탠다드, 과학교육의 스탠다드를 만들었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생겨났던 재밌는 현상이 천문학과가 엄청 생겼어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우주 경쟁이 붙었던 시절이 1960년대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체제 경쟁, 우주 경쟁, 군사 경쟁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요. 소련이 연전연승을 합니다.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함으로써 인공적인 어떤 물체를 우주로 보낸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동물을 태워서 보내는 거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또 소련이 최초의 동물인 초파리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강아지나 뭐 동물을 먼저 보내겠다고 미국이 결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라이카라고 하는 개를 소련이 또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연전연패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 근데 유리 가가린 아시잖아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로 간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분이 남성이니까 최초의 여성 우주인도 소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961년에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60년대가 가기 전에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유인 탐사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인 탐사 경쟁이 붙은 거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자면 먼저 무인 탐사선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폴로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달에 가는 이제 유인 탐사 계획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소련에서의 그에 대항하는 이름은 누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누나 계획과 이것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달에 제일 먼저 보냈고 달 근처에 가서 지구 사진을 제일 먼저 보낸 것도 소련의 누나 계획입니다. 소련이 연전연승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당혹스러웠겠죠. 그러다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폴로 11호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먼저 착륙을 하게 됩니다. 운도 좀 좋았어요.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에서 내분이 생겨서 그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가 약간 숙청을 당하는 그런 좀 불안한 사태가 있었고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로켓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건하는데 시간이 이제 걸리는 와중에 미국은 한 단계 한 단계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3명의 우주인을 싣고 달에 가서 착륙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은 모든 면에서 밀리다가 아폴로 11호의 착륙을 통해서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선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앞에 것들보다는 미국이 달에 내린 것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소련과 미국의 우주 경쟁이 끝나게 되는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한 거죠. 그리고 성조기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달에 갈 이유가 없어져서 아폴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 소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인 탐사만 하고 유인 탐사선을 안 보냅니다. 2등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소련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화성에 먼저 가겠다. 그래서 지금 화성에 가는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아폴로 계획은 1957년에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1960년대 한 10여 년간을 예산을 투입해서 갔고 마지막 아폴로 17호가 달에 간 게 1972년 12월 크리스마스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12년 동안이 아폴로 계획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폴로 우주선으로 달에 갈 때는 굉장히 그 강력한 로켓을 써서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지구에서 출발해서 달까지 가는데 3일 정도가 걸리고요. 보통 아폴로 11호는 처음 갔기 때문에 몇 시간만 활동하고 왔는데 아폴로 17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하루 정도를 활동을 하고 다시 3일을 돌아오는 거죠. 보통 일주일짜리 그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연료를 가지고 써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이제 의자를 딱 이렇게 주부를 떠서 맞춤형으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이렇게 튜브 같은 데다가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에 물을 부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썼고요. 화장실을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기저귀를 차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기저귀가 일회용 기저귀로 이제 산업화가 되었죠. 그래서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갖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산업화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어쨌든 지구를 빠져나가는 순간이 되게 위험하죠. 그리고 달에 착륙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폴로 우주선은 2대가 갑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서 한 대는 달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고요. 한 대는 착륙을 해요. 돌고 있는 궤도선에 착륙해 있던 게 다시 와서 얘네들이 딱 만나서 도킹을 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빠져나갈 때 폭발할 수도 있고 이 위험이 첫 번째라면 달에 내리는 것도 물론 힘들죠. 하지만 달에서 다시 궤도선과 만나러 올라올 때 못 올라오면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그 순간이 아마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순간이고요. 이제 만나서 돌아오는데 지구 대기로 진입할 때 또 이게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순간을 또 잘 버텨야 되니까 아무래도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구를 떠나고 달에 진입하고 다시 지구로 진입하는 요 과정이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우주 탐사에서나 가장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갔다 오게 되는 거죠. 사실 좀 역설적인 건데요. 아폴로 1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6번을 성공했어요. 근데 아폴로 13호가 달에 내리지 못하고 돌아왔거든요. 아폴로 13호는 이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착륙을 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게 거의 99%였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연료를 분출하고 이렇게 해서 궤도 계산을 거기서 막 하고 이제 지상에서 해서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거의 성공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았는데 궤도를 변경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서 온 그 기술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술 발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무인 탐사선이 갈 때 거기 가서 기계들을 많이 놓고 왔어요. 측정 기계들을.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유인 탐사선이 가니까 옛날에 측정 기기들의 이제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들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의도한 건 아닌데 보낼 때 이 멸균 처리를 잘 못한 거예요. 박테리아가 묻어서 갔어요. 데리고 와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 거죠. 달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되게 높인 거니까 되게 멋진 실험을 의도치 않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걔네들 먹을 게 없으니까 퍼져나가지 않고 그 기계 주변에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내는 이제 탐사선 때문에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걸 오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먹을 게 없으면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돼서 의도치 않게 한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보낸 것 중에 저는 되게 멋진 게 반사판이라고 생각해요. 달에다가 반사판을 설치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레이저를 쏴가지고 레이저를 쏘면 반사가 되잖아요. 계속 그 실험을 해요. 그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엄청 정밀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기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해왔다는 것이 그런 소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는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1960년대는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약간 사회주의와 이제 자본주의의 대결이었고 그 대표 주자가 미국과 소련이었잖아요. 그 체제 경쟁을 하는 양상은 뭐 경제적인 것들, 뭐 여러 국가와의 수교하는 것들, 군사력을 키우는 것 여러 방면에 일어났죠. 일어난 것 중에 우주 경쟁이 굉장히 대표적이었는데 아폴로 11호를 기점으로 완전히 그 우주의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미국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주 그러면 다 미국을 떠올리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것도 일어났죠.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투입하는 예산이라는 게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좀 비정상적이었어요. 보통은 어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 정도 규모로 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소련이나 한 국가의 전체적인 운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년간 미국에서 아폴로 계획에 투입한 게 당시 돈으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0조가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600조 정도 되잖아요. 그거의 반을 그 당시에 단일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이건 미친 짓이죠. 그냥 정상적인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고 이겨야 된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투자한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미국에 생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게 경쟁을 했다는 거고요. 소련은 얼마를 투입했는지조차 가늠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이게 예산 보고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소련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은 투자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 국민적인 지지 또는 국가 정책 결정자들의 지지가 좀 시들해졌겠죠. 왜냐하면 일단 처음으로 자기네 나라 국기를 꽂는다는 게 목적인데 두 번째 의미는 굉장히 희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로 11호도 생각해 보시면 닐 암스트롱 다 아실 거예요. 처음으로 내린 사람, 두 번째 내린 사람 잘 모르잖아요.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도 달에 탐사선을 몇 번 더 보내긴 했겠지만 사람보다는 그냥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소련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화성으로 간다 이렇게 노선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하고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어쩌면 소련 붕괴가 더 늦춰졌을 수도 있죠. 화성은 좀 문제가 다른 게 화성이랑 지구가 가까울 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화장실 없이 식당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고 요즘은 뭐 일본, 인도, 중국 다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무인 탐사선들만 가고 있고 유인 탐사선 계획은 미국이 2040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왕복하면 520일이 최소한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살아서 갔다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화성에 이제 유인 탐사선이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우울한 소식도 있어요. 그 미국의 계획이 과학자 6명을 화성에다가 이제 2040년쯤 보내는 건데 왕복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인공지능 로봇들만 보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면 정작 사람은 못 가고 걔네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1972년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무렵에 아폴로 17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아폴로 우주인 3명이 달에 갔다 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때 갔으니까 이제 뭐 지금 자주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과학적 목적이거나 단순하게 관광 뭐 이런 게 아니고 경쟁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게 명확하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나니까 더 이상 달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자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이에요. 미국 나사에서 주도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여러 나라가 이제 공동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무인 탐사선을 한 대 갔다 왔어요. 궤도 돌고. 그리고 2024년 올해죠. 올해 또 한 대가 날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주 비행사를 보낼 건데 아폴로 계획과 좀 다른 게 이번엔 전원 여성. 아폴로 계획은 전원 백인 남성이었거든요. 이번엔 일부러 전원 여성 우주 비행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아폴로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이제 무인 탐사선, 유인 탐사선을 이제 계속 보낼 거예요. 보내면서 동시에 뭐를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달 주변을 도는 우주 정거장. 그러니까 지금 지구 주위를 도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달 주위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 우리가 달 표면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요. 그럼 우주 정거장은 달에 내렸다 왔다 가는 우주 왕복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달 표면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맞이할 기지가 있어야 되겠죠. 달 표면의 기지, 거기서 왕복하는 우주 왕복선, 그 우주 정거장, 그리고 지구에서 그 우주 정거장에 갔다 왔다 하는 또 셔틀, 이런 것들이 종합 패키지로 하고 있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이에요. 한국의 달 탐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저희가 이제 일부 파트너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누리호가 달 주변을 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과학 이제 관측 기기들도 실려 있고, 미국 나사에서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서 이제 탐사선이 달에 이제 착륙을 할 텐데요. 그 착륙 지점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기들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는 우리나라 발사체가 아닌 이제 외국 발사체가 쏘아 올린 건데요. 지금 우리의 이제 다음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누리호 발사체에다가 달에 가는 착륙선을 보내는 게 이제 목표인데 2030년쯤에 무인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걸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달 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돌아다니는 로봇 같은 것들을 보내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가는 이제 유인 탐사를 가야 될 텐데요. 이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과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 사이에는 사실은 격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 탐사선을 보냈다고 바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인 탐사선을 보내려면 일단 사람을 우주 궤도로 쏘아 올려서 거기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절차부터 우리는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 근처에 사람을 보내는 것, 그 다음에 국제 우주 정거장 정도에 사람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사람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로켓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 이후에 무인 탐사선과 유인 탐사선에 들어가 뭐 마네킹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탐사선에서야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탐사선이 2030년에 계획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서 뭐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겠죠. 근데 유인 탐사선은 숫자를 가늠하기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달 탐사에 이렇게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갈 것이고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고 하면 2050년쯤에는 우리나라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기술들이 더 들어올 테니까 그쯤이면 우리도 유인 탐사, 달 유인 탐사 대열에 낄 수 있지 않을까. 바람 겸 희망 겸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달로 가는 이제 유인 탐사 이야기를 역사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나눠봤는데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냥 글로벌 시대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부르는데 국가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우주의 시대가 막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르테미스 계획이 미국 나사의 공식적인 계획이라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아주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달로 가는 여행을 계약을 벌써 체결했어요. 아직 로켓을 만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대를 넘어서서 우주 시대로 가는 것이 진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큰 개념을 인지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과 결합을 시키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